스페인 내전을 돌이켜본다. 챕터 2.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잔악행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야겠다. 스페인 내전에서의 잔악행위에 대하여 내가 가진 직접적인 증거는 별로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공화파가 저지른 잔악행위가 좀 있는가 하면 파시스트가 저지른 건, 또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건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줄곧 인상적이었던 것은 잔악행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순전히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증거 조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적의 잔악행위는 믿으면서 자기 편의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191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잔악행위를 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다. 결과는 잔악행위가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고 같은 얘기를 좌파와 우파가 일제히 믿은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정치적 풍경이 바뀌기만 하면 상황이 언제든 갑자기 역전될 수 있으며 어제 확실한 사실로 입증된 만행이 오늘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금의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잔악행위 캠페인 대부분이 전쟁 시작 전에 이루어졌고 그 주체가 대개 자신들의 의심 많은 성향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좌파였다는 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같은 기간에 우파는 1914년에서 1918년 전쟁 당시 잔악행위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던 이들이었다. 나치 독일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건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제의 친나치주의자들은 끔찍한 얘기들을 반복했고 반나치주의자들은 게슈타포가 정말 있기나 한지 의심하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그 원인은 독소 불가침 조약만은 아니었다. 전쟁 전에 좌파가 영국과 독일은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이니 독일과 영국을 동시에 반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울러 역겨운 유성과 독선이 가득한 공식적인 전쟁 선전 때문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적을 동경하게 된 경향도 부분적으로 그 원인이 되었다. 1914년에서 1918년 전쟁에서의 체계적인 거짓 선전 때문에 우리가 치른 대가 중에는 그 뒤에 이어진 지나치게 친독일적인 반응도 있었다. 1918년부터 1933년까지는 좌파 그룹 내에서 독일이 전쟁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 야유를 당하는 분위기였다. 그 시절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의 소리들 중에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만일 독일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논의는커녕 언급조차 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잔악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실은 적이 말하는 순간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최근에 나는 1937년에 일본이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에 관해서는 무슨 얘기든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1942년 홍콩에서 벌어졌다는 똑같은 일에 대한 얘기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심지어 영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자 난징 대학살도 돌이켜보건대 거짓이었다고 보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악행위에 대한 진실은 그것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사실 그런 일들은 실제로 벌어진다. 회의론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 즉 전쟁 때마다 다 그런 끔찍한 얘기들을 되풀이된다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진실일 가능성을 더 높여줄 뿐이다. 그것들이 널리 퍼진 공상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전쟁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는 더 유행할 만한 말이 아니지만 대체로 백군이라고 부를 만한 쪽이 적군보다 훨씬 더하고 많은 잔악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파시스트들이 유럽에서 갖은 만행에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다. 중인의 양은 어마어마하며 그중 상당량은 독일의 언론과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으니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헬리팩스 경이 말한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 간강과 학살, 게슈타포의 지하 감방에서 벌어진 고문, 연로한 유대인 교수들이 우물구덩이에 처박힌 일, 스페인에서 피난민 행렬에 기관총이 난사된 일, 이 모든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5년이 지나서야 발견한 일이라고 해도 일어나긴 한 사건인 것이다. 챕터 3.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특별할 바가 없겠지만 두 번째 것은 혁명기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아른 대원 하나와 우에스카 외곽에 참호에 주둔하고 있는 파시스트들을 저격하러 나섰다. 그들의 전선은 우리 쪽과 300야드 떨어져 있었다. 우리의 고물총으로는 정확히 맞힐 수 없는 거리였지만 100야드 정도까지 근접하면 운이 좋을 경우 방어벽 틈새로 누굴 저격할 수도 있었다. 아쉽게도 양 진영 사이의 지대가 도랑 몇 개 외에는 매복할 만한 곳이라고 평평한 사탕무밭이라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 접근하여 동이 터서 꽤 밝아지기 전까지 돌아올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파시스트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 오래 머물다가 동틀 무렵까지 있게 되었다. 우린 도랑에 들어가 있었고 우리 뒤로는 토끼 한 마리 숨을 곳 없는 평지가 200야드나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200야드 거리를 내달릴 기회를 노리던 차에 갑자기 파시스트 참호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호각 소리가 울렸다. 아군 비행기 몇 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장교에게 보고를 하려는 듯한 병사 하나가 참호에서 뛰쳐나와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며 방어벽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반쯤 벗은 상태였고 양손으로 바지를 추스리며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쏘지 않기로 했다. 내 사격술이 변변찮아 100야드 밖에서 달리는 사람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파시스트들이 비행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우리 참호 쪽으로 돌아갈 생각만 주고로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긴 하되 바지춤을 추스르는 광경 때문에 총을 쏠 수 없었던 것도 있었다. 나는 파시스트를 쏘러 거기까지 갔던 것이다. 바지를 추스리며 내닫는 병사는 파시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나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인간으로 보였으니 그런 사람을 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 어떤 전쟁에서든 늘 일어나는 유의 일이니 별다를 것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억은 다르다. 이 이야기로 읽는 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도덕적인 분위기를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었고 내게는 감동적이었다는 점만은 믿어도 좋을 것이다. 내가 병력에 있을 때 입대한 신병들 중에 바르셀로나 뒷골목 출신으로 거칠어 보이는 소년이 하나 있었다. 그는 남루한 차림의 맨발이었다. 또 피부색이 대단히 짙었고 아랍 혈통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유럽인들에게서 잘 볼 수 없는 제스처를 자주 썼다. 일례로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은 수직으로 세우는 몸짓을 자주 했는데 인도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작이었다. 하루는 그 무렵에도 아주 헐값으로 살 수 있었던 시가 한 묶음이 내 침상에서 사라졌다. 나는 꽤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장교에게 알렸고 앞서 언급했던 망나니 두 녀석 중 하나가 당장 앞으로 나서더니 자기 침상에서 25페세타가 없어졌다는 못 믿을 소리를 냈다. 장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장 피부색 짙은 그 소년을 도둑으로 지목했다. 민병대는 절도에 대해 상당히 엄했으며 원칙상으론 총상도 가능했다. 불쌍한 소년은 순순히 위병실로 따라가더니 몸수색에 응했다. 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런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장교는 그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는 보는 내가 굴욕을 느낄 정도로 순순히 자기 옷을 다 벗더니 뒤지라고 내주었다. 물론 시가도 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훔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괴로웠던 건 그가 결백이 입증되었음에도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영화관에 데려갔고 브랜디와 초콜릿도 사주었다. 하지만 그 역시 괴로운 일이었다. 남의 상처를 돈으로 지우려 했으니 말이다. 몇 분 동안 나는 그가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그가 받은 상처는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전선에서 나는 내 분대원 하나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그 무렵 나는 카보, 즉 상병으로서 12명을 지휘하는 입장이었다. 전쟁은 정체 상태였고 지독히도 추웠으며 주로 할 일은 초병들을 깨워 있게 하고 자기 초소에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한 병사가 갑자기 어느 초소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곳은 적군의 총격에 너무 잘 노출되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나약한 편인 그를 붙들고서 초소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날성 감정을 드러냈다. 아마도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제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었지 싶다. 나는 당장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파시스트야 파시스트 그 친구 놔줘. 여긴 부르주아 군대가 아니란 말이야. 파시스트 뭐 이런 식이었다. 나는 형편없는 스페인어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명령은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고 소라는 엄청난 논쟁으로 발전했다. 혁명군에선 그런 논쟁으로 규율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틀렸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열심히 내 편을 들었던 이가 바로 그 피부색 짙은 소년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자마자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열렬히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도인 같은 묘하고 투박한 몸짓을 하며 외쳐댔다. 이 사람만큼 좋은 상병이 또 어디 있어요? 노아이 카보 코보에. 나중에 그는 내 분대에 들어오기 위해 전속 신청을 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이 왜 나를 애틋하게 할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소년과 나 사이에 좋은 감정이 다시 생긴다는 게 불가능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회를 해보려고 했다 해도 아무튼 나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 당한 모욕감이 풀리기는커녕 더 사무쳤을 것이다. 안전하고 문명화된 생활의 결과 중 하나는 원초적이고 중요한 감정들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나친 민감함이다. 그래서 아량이 비열함처럼 불쾌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배은 만덕처럼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1936년 스페인에서 우리는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다. 너그러운 감정과 제스처가 평소보다 쉬워때였던 것이다. 비슷한 경우를 연하문 가지는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딱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 즉 당시 특별한 분위기, 남노한 옷과 빛깔 화사한 혁명 포스터, 누구한테나 쓸 수 있는 동지라는 단어, 얇은 종이에 찍어 푼돈에 팔던 반파시스트 가요, 무지한 사람들이 중요한 말이겠거니 해서 딱할 정도로 자주 쓰던 프로레탈리아의 국제적 연대 같은 말과 긴밀히 어우러져 있는 일들이다. 당신이라면 누구 물건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몸수색을 당하고서도 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언쟁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 편을 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도량이 커지는 체험을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혁명의 한 부산물이었다. 단 이 경우에 혁명은 시작일 뿐이었고 결국 실패하기 뻔하긴 했지만. 챕터 4. 스페인 공화국 정당들 간의 권력 투쟁은 불행한 일이며 나로서는 지금에 와서 되살리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기억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공화국 정부 쪽 내부 문제에 관하여 다른 잃는 게 있다면 아예 믿지를 말거나 믿어도 아주 조금만 믿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출처가 어디든 간에 정부 당위 선전 즉 거짓말이다. 전쟁의 대체적인 진실은 꽤 단순하다. 스페인의 부르주아들이 노동운동을 분쇄할 기회를 발견하여 잡았고 나치와 세계 각지에 있는 반동 세력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나는 아서 퀘슬러에게 역사는 1936년에서 멎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 내 말을 바로 알아듣겠다는 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전체주의 일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특히 스페인 내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꽤 어릴 때부터 어떠한 사건도 신문에 정확히 보도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었는데 그러다 스페인에 가서 처음으로 신문이 사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보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일상적인 거짓말에서 은연중에 내비치기 마련인 최소한의 관련성조차 없는 보도였다. 나는 싸움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대단한 전투가 있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완전히 침묵하는 것도 보았다. 용감하게 싸운 부대원들을 비겁자나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보았고 총성 한번 못 들어본 이들을 상상의 승리를 거둔 영웅으로 마구 치켜 세우는 것도 보았다. 또한 런던의 신문들이 그런 거짓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보았고 열성적인 지식인들이 일어난 적도 없는 사건에다 감정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도 보았다. 달리 말해 나는 역사가 실제 일어난 대로가 아니라 이런저런 당의 노선에 따라 일어났어야 하는 대로 기록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은 모두 충격적이긴 해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것들은 부차적인 문제, 즉 코민테른과 스페인 좌파 정당들 간의 권력 통제, 그리고 스페인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과 관련이 있었다.
단 그렇다고 스페인 정부가 세계에 제시한 전쟁의 큰 그림이 거짓인 건 아니었다. 중요한 문제는 그 그림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이었다. 그러면 파시스트와 그 지지 세력의 경우 그만큼이라도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언급이나마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묘사한 전쟁은 순전히 공상이었는데 그들로선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나치와 파시스트들에게 열려있는 선전 노선은 자신들을 러시아의 독재 정부로부터 스페인을 구하는 기독교 애국지사로 표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자면 스페인 공화국 정부 시절은 긴 학살극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었고 영국의 가톨릭 헤럴드나 데일리 메일을 보면 되는데 이 둘은 유럽 대륙의 파시스트 언론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러시아의 개입 수준을 엄청나게 과장할 필요도 있었다. 전 세계 카톨릭 및 반동 언론이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 중에 한 부분만 언급하기로 하자. 그것은 스페인에 있었다는 러시아 군대 얘기다. 프랑코의 열성 당원들은 모두 그것을 사실로 믿었던 바 러시아군 병력 추정치는 거의 5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스페인에 러시아 군대는 없었다. 비행사와 그 밖의 기술자가 기껏해야 몇백 정도 있었을 뿐 군대는 확실히 없었다. 스페인 사람 수백만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에서 싸운 수천 명의 외국인이 중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중원은 프랑코의 선정가들, 공화국 정부에 발을 들여놓았던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선정가들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또한 이 선정가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언론들이 자국 대군의 무공을 공공연히 자랑하는 상황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가 개입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단 하나만 언급했으나 전쟁에 대한 파시스트의 선전이란 게 전부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로서는 대단히 두렵다.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간다는 느낌이 들곤 하기 때문이다. 결국엔 그런 거짓들이 아니면 그 비슷한 거짓들이 역사가 되어버릴 개연성이 다분한 것이다. 스페인 내전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기록될까? 프랑코가 권좌에 계속 유지한다면 그가 지목한 이들이 역사책을 쓸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잊지도 않았던 러시아 군대가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며 학생들은 앞으로 그렇게 배우게 될 것이다. 반대로 파시즘이 결국 패배하여 꽤 가까운 미래에 스페인에서 모종의 민주정부가 회복된다면 그때는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까? 프랑코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남게 될까? 공화국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까지 복구된다 하더라도 전쟁에 관한 참된 역사가 씌워질 수 있을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공화국 정부 역시 상당한 거짓을 선전했다. 반파시스트의 시각으로 전쟁에 관하여 큰 틀에서 진실한 역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편파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아무튼 결국엔 모종의 역사가 기록될 터인데 전쟁을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 역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온갖 실리적 목적을 위해 거짓은 사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록된 역사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거짓이라는 말이 유행인 건 나도 안다. 나는 역사가 대체로 부정확하고 편향된 것이라는 말을 기꺼이 믿는 쪽이다. 한데 우리 시대에 와서 특이한 점은 역사가 진실하게 기록될 수도 있다는 개념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글을 무의식적으로 윤색하거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진실을 애써 추구했다. 단 어느 쪽이든 사실은 존재하며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 늘 상당 부분 있었다. 예컨대 지난 전쟁의 역사를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많은 자료의 출처가 독일임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의 역사학자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 심지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쪽도 상대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중립적인 사실도 상당량일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의 종임을 암시하고 있는 이 합의된 공통의 기반, 바로 이것을 전체주의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나치의 이론은 진실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를테면 과학이라는 것도 없다. 독일 과학, 유대인 과학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에는 지도자가 또는 어떤
집권 세력이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통제하는 악몽 같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지도자가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어난 적 없다고 말하면 그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는 게 되고, 그가 2 더하기 2는 5라고 말하면 2 더하기 2는 5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내게는 폭탄보다 훨씬 두렵다. 그리고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건 경솔한 표현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유치하거나 병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전체주의의 세계를 실현될 수 없는 악몽으로 무시해버리기 전에 1925년에는 지금의 세상이 실현될 수 없는 악몽 같으리라는 점을 기억해 볼 일이다. 검은색이 내일은 흰색이 될 수 있고, 어제의 날씨가 명령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비할 안정장치는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진실은 우리 배후에 엄연히 존재하듯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진실을 모독한다 해도 군사력이 약화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구상의 일부가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자유주의적 전통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파시즘 또는 여러 파시즘들의 연합체가 온 세상을 정복할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영국에 사는 우리는 그런 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전통과 과거의 안전으로 인해 결국엔 모든 게 잘 될 것이며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감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까닭이다. 수백 년 동안 결국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문학에서 자양분을 얻어온 우리는 악은 언제나 결국 거절로 망한다는 본능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평화주의는 대체로 이런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 아무튼 절로 망할 테니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 그렇다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는 증거라도 있는가? 근대 산업국가 중에 외세의 군사력에 정복당한 경우 말고 스스로 무너진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가? 노예제의 부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노예제가 유럽에서 되살아나리라는 상상을 20년 전에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노예제는 우리 턱 밑까지 복원된 게 사실이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폴란드인과 러시아인, 유대인, 그리고 온갖 인종의 정치범이 도로 건설이나 습지 배수 시설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배급하며 강요하는 이 노역은 다름 아닌 노예 노동이다. 그나마 나은 점이 있다 해봐야 노예를 개별적으로 사고 파는 건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도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예컨대 가족의 파탄 같은 것, 아메리카 면화 농장의 경우보다 조건이 더 열악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떤 전체주의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은 이런 상황이 변하리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우리는 신비롭게도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는 반드시 붕괴하고 만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고대 노예 제국들의 존속 기간과 근대 국가의 수명을 비교해 볼 일이다.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문명들은 자그마치 4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고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섬뜩한 점 하나는 대대로 등에다 문명을 짊어져온 수억 명의 노예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른다.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에게 알려진 노예의 이름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기껏해야 둘 아니면 셋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하나는 스파르타쿠스고 또 하나는 에픽테토스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 로마 전시실에 가보면 바닥에 펠릭스 페시트라는 제작자 이름이 새겨진 유리 항아리가 있다. 나는 가련한 펠릭스를 상상 속에 생생히 그려보곤 하는데 머리는 붉고 목에는 쇠고리를 찬 갈리아인 말이다. 그는 실은 노예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확실히 아는 노예는 단 둘뿐이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그 나머지는 완전히 침묵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챕터 5. 프랑크에 대한 저항의 중추는 스페인 노동계급, 특히 도시의 노동조합원들이었다. 장기적으로 봐야만 그렇다는 걸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계급은 파시즘의 적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것은 단지 노동계급이 사회를 인간답게 재건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급은 다른 계층이나 부류와는 달리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이상화하고자 함이 아니다. 러시아 혁명에 따른 오랜 투쟁에서 육체 노동자들은 결국 패배했으며 그게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조직화된 노동계급 운동은 언제나 공공연하고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분쇄됐으며 이론적 연대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 밖 동지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배신의 저변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으니 백인 노동자들과 유색인종 노동자들 사이에 말뿐인 연대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볼 때 계급의식 강한 프로레타리아의 국제 연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영국의 노동계급에겐 빈, 베를린, 마드리드 등지에서 동지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의 축구 시합보다 흥미롭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들이 모두 굴복해도 노동계급은 계속해서 파시즘에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 나치의 프랑스 점령 때 관찰되었던 특징 하나는 지식인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사람들이지만 상황이 절박해지면 상당수가 좌절하여 패배주의에 빠진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승산이 없다는 걸 알 만큼 멀리 내다볼 줄 알며 매수당하기도 쉽다. 그래서인지 나치는 지식인들을 매수하는데 상당한 가치를 둔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을 농락하는 수법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여 파시즘의 헛된 약속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만 언제나 머지않아 투쟁을 재개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파시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자기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을 영영 자기 편으로 만들자면 파시스트들은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높여야만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거니와 아마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식물의 생장과도 같다. 식물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을지라도 빛을 향해 계속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것만큼은 알며 끝없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며 이제 그들은 그런 삶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 목표에 대한 의식은 조수처럼 빠져나가기도 하고 밀려들기도 한다. 스페인 사람들은 한동안 의식 있게 행동했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며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다. 그래서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공화국 정부 아래에서의 삶이 묘한 활력을 띠었던 것이다. 서민들은 공화파가 자신들의 동지이며 프랑코는 적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도 알았으니 세상이 자신들에게 비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 까닭이다. 스페인 내전을 바로 보려면 그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의 잔혹함과 더러움과 헛됨을 이 전쟁에선 음모와 박해와 거짓과 오해를 생각하다 보면 꼭 발설하고픈 유혹을 느끼게 되는 말이 한마디 있다. 이쪽도 저쪽도 나쁘다. 나는 중립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중립일 수 없으며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전쟁 같은 건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거의 항상 한쪽은 다소 진보적인 쪽에 서고 다른 쪽은 다소 반동적인 쪽에 서는 법이다. 스페인 공화파가 백만장자와 공작, 추기경, 한량, 불림프 등등에게 불러일으킨 혐오는 그 자체로 형세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계급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서민들의 대의는 어디서나 한층 강화됐을 것이다. 하지만 졌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불로소득자들은 만족스럽게 양손을 비빌 수 있었다. 그게 핵심이며 나머지는 전부 그 위에 뜬 거품에 불과하다. 챕터 6 스페인 내전의 결과는 런던, 파리, 로마, 베를린에서 결정되었으며 아무튼 스페인은 아니었다. 1937년 여름 이후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적 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공화국 정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네그린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싸울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실제로는 1939년에 터진 세계대전이 1938년에 닥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공화국 정부의 내부는 패배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
다른 여러 나라 좌파들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랬던 것처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싸우도록 스페인 사람들을 격려한 게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내 경우에는 생존 차원으로만 보더라도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싸우다 정복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파시즘에 맞선 그들의 투쟁이 보다 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공화국의 남루하고 무기 없는 군대는 2년 반을 버텼고 이는 적들이 예상한 것보다 확실히 긴 기간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파시스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미룸으로써 나치에게 군수품을 정비할 말미를 제공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7. 스페인 내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레리다에 있던 후방병원의 병동에서 부상당한 민병대원들이 좀 쓸쓸한 목소리로 부르던 후렴이 이렇게 끝나는 노래다. 우나 레솔루치온, 루차드 아스타 엘핀. 과연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전쟁 막바지 18개월 동안 공화국은 담배도 거의 없이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내가 스페인을 떠난 1937년 중반만 해도 고기와 빵은 부족했고 담배는 드물었으며 커피와 설탕은 거의 구할 수 없었다. 또 하나는 내가 민병대에 입대한 날 유병소에서 내 손을 잡아준 이탈리아 민병대원이다. 그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전을 다룬 내 책 첫머리에 묘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그의 남루한 제복과 강인하면서 우수어린 순박한 얼굴이 떠오르면 얼마나 생생한지. 전쟁의 복잡하고 부차적인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 듯하고 아무튼 누가 옳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힘을 앞세운 국제 정치와 언론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핵심 이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인 줄 알았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한 시도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떠했을지 생각하면 이런저런 비감에 젖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를 만난 곳은 레닌 병력이었으니 그는 아마 트로츠키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였을 텐데 우리 시대의 특수한 여건에서 그런 종류의 사람은 게슈타포한테 살해당하지 않으면 대개 GPU, 소련 국가정보보안부한테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고작 1, 2분밖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얼굴은 나에게 이 전쟁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는 나에게 유럽 노동계급의 정화다. 어느 나라든 경찰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스페인 전장의 공동묘지를 메우고 있으며 지금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상징 말이다. 파시즘을 지지하고 있거나 지지한 적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너무 다양해서 깜짝 놀라게 된다. 얼마나 화려한 면면들인지. 아무튼 한동안 히틀러, 페탱, 몬터규 노먼, 파벨리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스트라이허, 볼먼, 에즈라 파운드, 후안 마르치, 콕톡, 티센, 코글린 신부, 에르살렘의 이슬람 지도자, 아놀드 런, 안토네스쿠 슈벤클러, 베벌리 니코스, 휴스턴 준 남작 부인, 마리네티를 전부 한 배에 태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단서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 잃을 게 있는 사람들 또는 계급사회를 염원하고 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인 것이다. 신을 부인하는 러시아니 노동계급의 물질주의니 운운하는 과대선전의 배후에는 매달릴 돈이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단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사회 재건은 무가치하다는 식의 얘기들도 마찬가지다. 교황에서부터 캘리포니아의 요가 수행자들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자들은 마음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안심할 만한 방법인 것이다. 페탱은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한 게 서민들의 쾌락 애호 탓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프랑스의 평범한 농민이나 노동자의 삶이 페탱 자신의 것에 비해 얼마나 쾌락적인가를 잠시만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노동계급 사회주의자에게 물질주의가 어떠니 설교하는 이런 정치인, 성직자, 문인 같은 이들의 파렴치한이란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그런 파렴치한들 입장에선 없으면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싶을 최소한의 불가결한 것들이다. 충분한 식량, 지긋지긋한 실업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식들은 공평한 기회를 누릴 것이라는 안심, 하루 한 번의 목욕, 적당히 자주 세탁된 깨끗한 시트, 새지 않는 지붕,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약간의 에너지가 남을 정도의 짧은 노동시간인 것이다. 물질주의에 반대하며 설교하는 자들 중에 그런 것들 없는 삶이 살만하다고 생각할 이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20년 동안만 마음을 쓴다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은 정말 쉽게 얻어낼 수 있으리라. 전 세계의 생활 수준을 영국 수준만큼 올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보다 힘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 자체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류의 진짜 문제에 접근하자면 그 전에 궁핍과 가혹한 노동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며 보통의 인간이 소처럼 노역에서 시달리거나 비밀 경찰 때문에 떨고 있는 한 그런 문제에 접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노동계급의 물질주의는 얼마나 정당한가? 가치의 척도보다는 시간의 차원에서 정신보다는 고픈 배가 우선일 줄을 아는 그들은 얼마나 온당한가? 그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긴 악몽을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움찔하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 패탱 혹은 간디의 혹할 만한 발언들, 싸우기 위해선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쿨리를 다스리는 제국이기도 한 영국의 애매한 도덕적 입장, 소련의 불길한 성장, 좌파 정치가 연출하는 너저분한 익살극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서민들이 재산가와 그들이 고용한 거짓말쟁이, 아첨꾼에 대항하여 서서히 자각해가는 몸부림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과연 그 이탈리아 병사 같은 사람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품이 있고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인정될까? 되지 않을까? 서민들이 다시 진창에 처박히게 될까? 그렇지 않을까?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나는 서민들이 조만간 승리하리라 생각한다. 단 나는 그게 조만간보다는 더 빠르기를 바란다. 이를테면 향후 100년 이내이기를 바라지 1만 년 이내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스페인 내전의 진정한 이슈였고 지금의 전쟁에서도 그러하며 다가올 다른 전쟁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그 이탈리아 민병대원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고 그의 이름조차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지금 죽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2년 가까이 지난 뒤 전쟁의 폐색이 짙을 무렵 나는 그를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운문을 썼다. 위병소 탁자 곁에서 내 손을 잡아준 이탈리아 병사. 억센 손과 허약한 손. 만날 수나 있었으랴. 총성 울리는 곳 아니었다면 하지만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초췌하지만 어떤 여인보다 맑은 그 얼굴 바라보며 나를 토하게 만드는 구더기 끓는 말들. 그의 귀엔 성스러웠고 내가 책으로 더디 배운 것들. 그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었으리. 못 믿을 총이야 제 할 말을 했고 우리 둘 다 속아서 샀지만 내가 산 모조 금붙이는 진품이었으니 누군들 예상이나 했으랴. 행운을 빈다네 이탈리아 병사여. 하지만 행운은 용감한 자의 것이 아니니 세상이 그대에게 무얼 갖겠는가. 그대가 준 것보단 언제나 적으리. 그림자와 망령 사이에 하얀과 빨강 사이에 총탄과 거짓 사이에 그대 어디다 고개 숨길까. 마뉴엘 곤살레스가 어딨는지, 페트로 아길라르가 어딨는지, 라몬 페네요사가 어딨는지 지렁이는 알지니. 그대의 이름과 행적은 그대 뼈 마르기 전에 잊혀지고 그대를 살해한 거짓은 더 깊은 거짓 아래 묻히리니. 그러나 그대 얼굴에서 내가 본 것 어떤 힘도 앗아갈 수 없으리니 수정 같은 그 정신 어떤 폭탄도 흩지 못할리니. 끝.